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자연의 절기는 생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자, 날씨도 많이 바뀌었고요. 또 옷차림을 비롯해서 새로운 계절에 적응하기 위한 주말 준비하면서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 봄에 우리 경제도 깨어나야 할 텐데 내수와 수출이 모두 쉽지 않습니다. 자, 돌파구를 찾고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일, 다 사람이 하는 것이죠. 자,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즘에 이 챗 GPT를 포함해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열풍이어도요, 경제 문제를 아직은 AI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 학폭 논란에 이어지는 보도를 보니까요, 이제는 직폭도 문제다. 자, 직장 폭력인데요.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인의 28%, 10명 중 3명꼴로 직폭을 경험했다고 하네요. 폭행과 폭언, 심하게는 명예훼손과 모욕, 또 업무 외의 부당지시, 따돌림 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존중받고 자발적인 능력을 이끌어내고 이 시장의 어려움을 뚫어나가야 할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이 봄 햇살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사각지대를 비춰서 좀 소독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사회적 문제는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팔 걷어붙이고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오늘 정부가 발표한 이 한일 과거사 해법, 과연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 것인지 꼼꼼하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내일 모레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자, 황교안 당대표 후보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일석이조 국제본부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죠. 디저트송,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 봅니다. 오늘 뉴스가 쏟아집니다. 자, 한입뉴스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임경빈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네. 정부가 이 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해서 이 강제 동원 피해 배상 문제 해법을 공식적으로 밝힌 거죠. 그렇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제3자 변제 방식, 그러니까 그 행안부 산하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 네. 15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판결금이 지연 이자까지 한 40억 규모입니다. 네네. 이걸 이 재단에서 조성한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방안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 재단이 조성한 재원, 이 재원에 어떤 돈이 들어가는 거냐? 네. 지금 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이제 국내 기업에 좀 한정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참여하겠다고 밝힌 일본 기업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포스코 등, 그러니까 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이런 한국 기업들, 그러니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 네. 한 뭐 15군데 정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그 기업들이 이 재원을 마련한다. 그 돈으로 이렇게 변제한다. 판결금 대신 이 배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박진 외교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민간에서, 그러니까 일본도 민간 기업이 이제 알아서 이렇게 뭐 재원 마련에 동참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은 열어놓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국내 기업의 돈으로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일본 전범 기업한테 이 배상해라고 판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기업의 돈으로 이 재단 재원이 돼서 이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15명에게 이렇게 판결금을 대신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된다라는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얘기한 것은 미래예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승적으로 결단 내린 거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굴욕 외교나 우리가 너무 이 저자세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게 짚어봐야 될 짚어보죠.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피해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민변의 이제 임재성 네네. 변호사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이제 외교적 완패다, 일본의 외교적 완승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됐는데 뭐 그런 얘기가 일단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인터뷰를 보면서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라는 말이 네. 굉장히 피해자들을 향해서 배제하는 논리처럼 들려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마치 이제 과거에 갇힌 사람이거나 뭐 치워버려야 하고 해결해야 될 과거의 과제처럼 혹시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그 과거의 과제가 일본과의 미래를 어떤 방해하는 방해물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우리 피해자들이 그렇게 느끼게 될까 봐 그게 제일 안타까웠고요. 그런 어떤 행태들이 자칫하면 피해자들을 향한 우리 정부에 의한 2차 가해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일본 기업들 게이단렌 쪽에서 출연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소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네. 그러니까 뭐 일본과 우리 쪽의 이제 유학생들을 위한 투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과거 세대인 당신들이 포기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걸로 이제 비춰 보일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하고 이제 충분한 협의가 됐는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충분한 설득과 공감을 이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미지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정부의 지금 발언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피해자들한테 굉장한 좀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많은 그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게 결국 소위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게 일본 전범 기업들이 지불해야 되는 채권을 우리 정부가 만든 재단에서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걸 왜 우리 기업이나 우리 정부가 해주느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는 못한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그 부분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명시했던 거는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전쟁 시에 강제 노동으로 동원했었던 배상 책임을 지라. 라는 거였는데 그걸 결국 정부가 우회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거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방식이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 미쯔비시나 신일본제철 같은 전범 기업들은 그 게이단렌에서 낸다는 그 돈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전범 기업들은 져야 하는 책임에서 완전히 놓여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사과도 하지 않고 배상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라서 이게 과연 우리 사법부에 대한 존중으로 우리 행정부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일이냐.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소위 이제 법치주의에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들이 그런 방식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이게 해법이 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 대법원은 이미 강제 집행을 위한 조치를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그 조치가 시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외교적인 노력이나 어떤 합의점들이 지켜지지 않은 채로 그냥 갈등만 남길 수 있다.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오히려 우리 정부가 세운 그 재단을 향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만약에 재단에서 마련된 소위 이제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이 받지 않으면 그 채권을 임의로 이제 말소시키고 네. 공탁하는 방식을 지금 정부에서 검토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아도 결국 신일본제철이나 미쯔비시 같은 전쟁 기업, 전범 기업들이 이제 지불해야 되는 채권 자체를 없애겠다라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가시든지 말든지 이제 공탁을 일단 해놓겠다라는 방식이 되는 거라서 그러면 이거는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되는 거고 우리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나 우리 재단을 상대로 싸움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은 여기서 그냥 손 놓고 빠져있는 상태가 되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끼리 싸우는 형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의 이 조치가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었느냐 반드시 필요한 급한 일이었느냐 지금 이 시점에 꼭 해결돼야 되는 일이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좀 의문점들이 남는 좀 문제가 좀 많은 협상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그 재단에서 돈을 냈을 경우에 그걸 법적으로 배상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2015년 말에 이제 한일 위안부 협정으로 돌아가면요. 그때도 이제 재단을 만들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는 입장이 좀 갈리시긴 했는데 자, 이제 거기도 이제 배상금을 주는데 배상금이라 부를 수 없으니까 치유금이라는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우리가 치유금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다. 공식 사과와
법적인 배상금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 부분도 비슷한데 박 기자님. 네. 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은 이 피해자 측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반인권 반헌법 반역사적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을 규탄한다. 네. 이런 내용의 집회를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 내용을 발표하는 외교부 청사 그 앞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서울광장에서 긴급 촛불 집회도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일제강제 동원 시민 모임과 광주전업 역사정의평화행동도 오늘 오후에 5.18 민주광장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도 정부의 해법안 이 발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참석해서 아마 발언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양 할머니는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본의 사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고 또 민족문제연구소도 오늘 오후에 항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좀 중대한 문제 중에 하나가 포스코 같은 우리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을 하겠다는 게 네. 정부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명분이 뭐냐면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65년 당시에 그때 받았던 소위 그 독립 축하금입니다. 그때도 네. 배상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독립 축하금의 일정 부분이 기업들의 투자가 돼서 기업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형식으로 출연한다는 건데 근데 그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동안 일본 정부가 50여 년 동안 주장해 왔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과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끝냈다. 이거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성장한 기업들이 다시 재단에 출연한다는 거니까 책임을 결국 한국 내에서 국내적으로 네. 해결한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본의 논리를 사실상 우리 정부가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 되는 거라 향후에도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할 때 심각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거를 또 하나 좀 같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면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소위 대승적 결단이나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얻어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인데 당장 2019년부터 시작된 무역 보복 조치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진 않거든요. 이거는 자유무역 조치에 반하는 이 자유무역적인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WTO에 제기했던 그 소송을 먼저 내려야 우리가 할 수 있다든지 네. 아니면 지금 우리 측에서 주장하는 건 동시에 내리자는 건데 그러면 결국 그것도 뭐냐면 일본이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로 끌고 갔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둘 다 잘못한 거거나 심지어 한국이 먼저 잘못한 걸로 비춰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과연 이번 조치가 우리 외교를 위해서나 혹은 피해자를 위해서나 국익을 위해서나 어느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좀 정부가 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자, 지금 임평론가님이 지적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자, 일본의 입장 뭐냐. 지금 가해와 피해의 역사가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이제 또 정부의 해법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정치권의 반응도 지금 있을 거고 또 일본 측의 반응도 있을 텐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우리 일본 측 이제 반응 이제 보기 전에 우리 정치권 반응 잠깐 네네. 보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런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해법과 관련해서 누군가는 대승적 결단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고심이 있지 않았겠냐. 네.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 배상 판결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이 고령이어서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지 않고 시간은 계속 가는데 이거 이른바 폭탄 돌리기만 해왔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그로 인해 악화되는 악순환을 이어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윤석열 정부가 이거 이제 풀어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또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인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다. 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이제 오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의원의 한일 관계에 대한 질의를 받고 뭐라고 했냐면 네.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일본이 견제했던 그 정도 수준을 이어간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난 1998년 이때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러니까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걸 계승하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되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서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정도를 계승한다라는 정도의 합의문이나 성명을 발표한 다음에 한일 관계를 복원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직 화가 많이 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박 기자님이 아까 급하게 지금 속보를 우리가 분석하다 보니까 네. 우리 정치권과 일본의 반응을 여쭤봤는데 우리 일본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예. 우리 정치권은 바꾸시니까 네. 우리 일본이 무슨 말이냐. 이건 네. 이제 말이 잘못 나온 말이 거죠. 잘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지금 일본의 반응을 보면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를 알 그렇죠. 수가 있는 네. 건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부치 김대중 선언을 계승한다는 게 무슨 큰 진전인 것처럼 이 정부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일본의 어떤 많은 역사적 맥락들을 후퇴시켰다고 평가받는 아베 신조 2기 내각 때 네. 2012년 이후로도 오부치 김대중 선언을 부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 전에 이제 고노다마나 이제 무라야마 다마 같은 무라야마 다마. 조치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승한다는 입장을 네. 번복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아베 내각 이후로 있었던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전범 참배라든지 아니면 이제 반헌법적인 그러니까 반평화헌법적인 일본 내에서 있었던 어떤 여러 문제 의식들이 기존에 우리가 합의했던 내용과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일본이 이 사죄하고 반성했던 부분을 후퇴시키는 조치들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와서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새롭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일본 총리나 일본 정부의 이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오부치 김대중 선언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인 설명입니다. 그것도 이제 한국만을 특정한 것도 아니고 아시아의 다른 이웃 국가들의 끼친 피해라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는 우리가 외교적 성과를 얻었다고 하기 어렵고 이번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를 최소한 끌어낼 수 있는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전문가들의 지적인 거고 이 경우는 사실은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굳이 비교하자면 2015년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보다도 더 후퇴한 방식이다. 네. 최소한 그때는 일본 외무상이 별도 사안에 대해서 논평하는 입장이 있었고요. 사과에 가까운 표명도 있었고 그리고 재단에 돈을 내는 과정도 지금보다는 훨씬 일본 정부나 내지는 기업들의 이제 직접적인 기여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게 아예 없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재단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사실 우리 유학생들한테 장학금 줄 돈이 없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거의 우리가 면제시켜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조치가 필요한 거냐.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과거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예를 들면 독일하고 2차 대전 관련해 가지고 묵은 원한들이 많은 뭐 그리스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계속해서 독일의 전쟁 책임 배상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같은 유럽 연합 안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요구하고 네. 그리스나 폴란드는 이전에 배상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추가 요구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가지고 이걸 빨리 해결해서 뒤로 치워버려야 될 이유가 없다. 외교적 지렛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빨리 포기하고 우리한테 불리한 방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냐. 이 부분은 아마 전문가들도 계속 지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때 그때는 일본이 이제 10억 엔을 출연했죠. 100억 원 정도. 근데 우리 정부가 나중에 돌려준다고 했는데 일본은 받지 않겠다. 중간에 떠 있는 돈이 됐고. 자, 이제 합의를 또 폐기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국가 간의 합의를 또 폐기할 수는 없다. 근데 실제로는 무력화된 상황에서 시간만 흐르던 기억이 나네요. 자, 할 때 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일본 측이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호응 조치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취재진에 지금 외무성이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외무상이 곧 그에 대한 코멘트 혹은 설명을 할 예정. 자, 일본 쪽에서 또 정부 차원의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자, 2부 일석이조에서도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월요일이죠.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고 여파입니다. 차량 터널을 조금 못 간 곳에서 버스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남풍세에서 차량 터널 부근까지 5km 구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는 순산 터널에서 팔곡 분기점까지나 다시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로 막히고요. 서산에서 운산 터널 구간 2차로에서는 도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서산 나들목 부근 에서 1km 구간 정체되고 있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서창에서 월곶까지 막힙니다.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는 작업으로 밀리고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 송내 부근 사고 처리 작업 정리됐는데요.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5km 구간 여전히 밀립니다. 또 조남 분기점에서 수암터널까지도 정체되고요. 구리에서 판교 방향으로는 고장난 차 영향이 남아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에서 상일 부근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다음 이슈입니다. 이게 예고됐던 일이기는 한데, 자,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재 노동시간, 이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잖아요. 자, 어떤 방안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공식 발표를 정부가 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여러 차례 토론회나 아니면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정부가 안을 정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문제인식은 이런 거예요. 사업주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걸로 꼼수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문제 아니냐. 이게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 이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해왔고 그래서 근로자들이 지금 보면 주 최대 52시간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서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그리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서 푹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도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 52시간제는 뭐 기본 40시간에 최대 연장이 12시간이었잖아요. 일주일에. 그렇습니다. 이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 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단위 기준별 그 연장 근로 시간이 월에 뭐 52시간, 분기가 156시간, 반기가 312시간, 연이 624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뭐 정부는 실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분기 이상의 경우에는 연장 근로 한도를 좀 줄이도록 설계는 했습니다.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기본 골격은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 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 시간이 매주 달라질 수 있고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주에 최대 69시간 이게 이제 주 6일 근무했을 때 69시간이고 만약에 7일 다 근무한다. 그러면 80.5시간까지 늘어나는 거죠. 계산해 보면. 근데 이게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가운데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빼면 13시간이 남잖아요. 네. 근데 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 시간이 보장된다고 보니까 그걸 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1.5시간 하루에 이걸 곱하기 6 해서 69시간인데 어쨌든 80.5시간까지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일주일 최대 64시간까지만 딱 잘라서 일하면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없앨 수도 있어요. 오. 물론 이것도 노사 합의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64시간까지는 11시간 연속 휴식 없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요. 주 단위 노동 시간이 여전히 뭐 제한되는 거지만 하루 노동 시간은 자유로워지는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즉 일주일에 64시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씩 이틀 연속 일하고 나머지 닷새 동안은 16시간만 일해도 괜찮은 게 되는 거죠. 이 계산상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당초 정부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의무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경영계의 우려를 받아들여서 이걸 노사 선택사항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해서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다음에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해서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다. 몰아서 쓸 수 있게 그게 하겠다. 정부가 강조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오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요. 오는 6월, 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네, 자, 주당이라고 하는 이제 이 기준을 풀어버리니까 네. 탄력 운영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론상 주 6일 주당 69시간.
근데 이제 이론상은 그렇다 이렇게 정부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과로사 기준이 안전 기준이 64시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뭐 법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과로사를 이제 법적으로 판단할 때 12주 동안 일주일당 60시간 이상 일했다. 그러면 이제 과로사 판정이 나오고요. 네네. 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주일당 64시간을 과로사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정부가 내놓은 안이라는 게 딱 그 과로사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뭐 아시다시피 사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로 시간이라는 게 네. 뭐 노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경영계하고 노동계의 반응 자체가 네네. 극단적으로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경총 같은 경우는 이번 근로시간 개정안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그동안 잡아왔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요.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이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악화시키는 방안이다라는 입장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축에 드는 네, 나라인데 이거를 주 69시간 근로 아니면 연속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 주 64시간 근로가 되면 근로자들의 과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11시간 연속 휴식 이 제도적 장치를 풀어버린다라는 건데 네. 사실 이 제도적 장치를 벗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 철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기에 따라서는 3일 연속 철야도 가능한 네.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소위 이제 노동 현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일감이 많이 몰렸으니 일단 이걸 쳐내고 나서 쉴 수 있도록 하자라고 아마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회사를 유지시켜야 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거부하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번이 쌓이게 되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참 걱정이 뭐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최근 표준의 이동이라는 게 대체로 노동시간을 좀 줄이고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쪼개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처럼 이제 저출산 고령 사회로 갈수록 노동 인구가 점점 부족해지게 될 텐데 네. 이렇게 노동 시간을 많이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정부는 오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르면 6월쯤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런 입장인데 자, 국회 통과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해 보이니까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 조직률이 사실은 전체 14%밖에 안 되는 네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노사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경영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노조의 힘이나 아니면은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노동자의 여러 가지 입장이 반영이 되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특히 저출생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사실은 이 낳고 길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간까지 늘어나는 이런 추세가 된다면 앞으로 더 청년 세대가 애 낳기는 더 힘든 사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큽니다. 네, 요 박종호 기자의 또 개인적인 입장까지 한숨으로 약간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최근에 그래서 경제지에서도 많이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영남권에 있는 조선소들은 일감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사람은 구하기가 힘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급여가 지금 안 맞아서 다 그렇습니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일단 급여가 안 맞고 그리고 장시간에 좀 이 위험이 높은 일을 한다라는 인식 네. 때문인데 반대로 지금 평택이나 이제 화성 쪽에서 삼성반도체 공장을 짓는 현장 같은 데는 그 인력들이 거의 대부분 근로 흡수가 됐다는 이제 분석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그만큼 임금을 높여주고 노동 시간을 조금 더 이제 탄력 있게 좀 운용을 한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나 어떤 경영계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이 좀 다르지 않나. 네. 단순히 노동 시간을 좀 경영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주는 것만으로 원하는 인력들을 수급하는 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좀 같이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동 시간의 탄력적 변화가 앞으로 또 임금 체계하고도 연결돼 가지 않겠는가. 자, 여러 가지 사회 변화가 예고되는데요. 어쨌든 뭐 한쪽에서는 개혁, 또 한쪽에서는 계약 이렇게 얘기하고 부딪히고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3.8 전당대회 토요일과 일요일 모바일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박 기자님. 네.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네, 47.51%. 높네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2021년 전당대회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됐지 네네. 않습니까? 당시 선거인단 대상 모바일 투표율이 36.16%로 마감이 됐고
당시 전체 투표율이 45.36%였어요. 이 선거인단 대상구에서. 네, 그걸 지금 넘어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하고 내일 LS 투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 절반. 그렇습니다. 나흘 중에 이틀 한 거니까. 이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전당대회 그 수치를 넘어버렸어요. 50%는 거뜬히 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50%대 후반 아니면 60%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네. 김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예단은 쉽지 않은데 후보들마다 계산이 복잡할 것 같아요. 후보들마다 누구에게 유리할까? 후보들마다 서로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높은 있습니다. 투표율은 다 자신에게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당원들이 네거티브 선거에 반발을 가지고 결집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고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젊은 표심이 이제 결집하는 현상의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선거에 대한 당원들의 분노의 표심이다. 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분석은 다 맞다. 그러니까 각 후보 캠프별로 전부 이제 결집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네.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이 나오는 거다라는 분석이 이제 대체적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60% 내외의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 네.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결국은 당원 표심의 결집이 이제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김기현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이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걸 종합해 보니까 이준석계에서 이제 분석하기로는 네. 50%대 초중반 정도가 최적이라고 봤는데 왜냐하면 이제 소위 이준석계라는 거는 이제 젊은 당원들의 네네. 숫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15만에서 한 20만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결집이 일어나면 오히려 불리하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다 보니까 김기현 후보한테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리할 것이다 라는 평가는 있는데 과연 1차에서 과반을 넘을 수준이 될 거냐는 또 역시 회의적인 시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수 자체가 투표하는 모수가 넓어지니까 확보해야 되는 과반 득표 수도 그만큼 많아지고 그래서 1차에 끝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여러 이제 관측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21년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될 때 그때 당원 수가 한 32만 명을 좀 넘었던 기억이 그렇죠. 나요. 예. 지금은 83만 명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2배 이상, 3배 가까이 되는 숫자라 지켜볼 대목입니다. 야, 오늘 시간이 다 갔네요. 자, 지표상으로는 지금 물가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런 좀 걱정되는 이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해 한류 컨텐츠, 케이크 컨텐츠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또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자, 나머지 뉴스들은 내일 또 속가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한입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임경빈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8027님 만물이 소생하는 경칩이네요. 모두의 마음에 행복한 봄바람이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신청곡이 조금 묘한데요. 싸이의 청개구리. 자,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옵니다. 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 얘기가 안 들려 어려서 그랬을까 하지만 지금도 잘 안 들려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너 그러다 뭐 될래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픈 말 내가 알아서 할게 yeah. 그래 나 청개구리 그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나 우물안 애개구리라도 나 행복하니 그래 그게 바로 나 그래 그게 바로 나야 청개구리 청개구리 맞다고 생각해도 누가 해라 하면 안 들어 아니라고 생각해도 누가 맞다 하면 막 우겨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너 걱정돼서 그래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픈 말 제발 네 걱정이나 해 yeah. 그래 나 청개구리 그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나 우물안 애개구리라도 나 행복하니 그래 그게 바로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모음 아이, 애와 어이, 애는 글자의 모양과 발음이 비슷해서 사용할 때 혼동하기 쉽습니다. 모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라고 해도 두 모음을 모두 애로 통일해서 발음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모음 애와 애를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예로 결제가 있습니다. 먼저 카드로 물건값을 계산할 때 카드로 결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음절에는 어떤 모음을 써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모음 어이, 애를 쓰는 결제가 맞습니다. 반면에 모음 아이, 애를 쓰는 결제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해서 허가하거나 승인함을 뜻하고요. 결제 서류라든지 결제를 받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나 관리비 같은 것을 기한까지 내지 않고 미루는 경우에 동사 체납하다를 쓰죠. 이때는 모음 어이, 애를 쓰고요. 여기서 채는 막힐 채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모음 아이, 애를 쓰는 체납하다란 동사도 있습니다. 이때는 한자가 달라서요. 캘 채자를 쓰는데 여기에는 의견을 받아들이다란 뜻과 사람을 골라서 들이다란 뜻도 있습니다. 의견을 체납하다 또는 그는 능력과 아울러 성품을 보아 직원을 체납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경기 내륙과 전북 등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대기의 질이 탁한데요. 오늘 중부와 전북 등 주로 서쪽 지역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 지속되겠습니다. 지금 산불 위험이 상당히 높은 매우 건조한 대기 상태입니다. 대다수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 중인데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밤에 높은 구름이 들어오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는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으로 약간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짙었던 안개는 거의 거쳤지만 10개 남아있거나 연무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중부와 호남 지역으로 연무 남겠고 서해상의 바다 안개는 종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16도, 강릉 21도, 대전, 전주 18도, 대구 20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 20도에 육박하겠고요. 낮 기온이 평년보다 5도에서 8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18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5도, 습도는 14%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전범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고 주 단위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 분기 단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민주노총은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모바일 투표 이틀 만에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흥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는데요.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틀간 주말에 모바일 투표가 진행이 된 거고요. 오늘부터는 또 오늘 내일 ARS 투표가 실시되는데 지금 일단은 표심을 기다리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심경은 어떠세요? 걱정 많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 우리 당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을 믿고 기다리신다. 자, 혹시 지금까지 이제 과정에서 좀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도 있으세요? 늘 항상 아쉽지요. 예,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투표 관리를 선관위에서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쉬운 점, 개선될 점이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럼 진인사 대천명.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어제까지 투표율이 47.51%,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미 지난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이 45.36이었으니까 훨씬 뛰어넘었는데요. 역대 최고 투표율이다. 2019년 이제 후보님이 당선되시던 때는 한 25.4%. 자, 요번에 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우선 이제 당원 100% 투표였다는 것이 결정적이죠. 예. 그러니까 뭐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죠. 네. 또 이번에 이제 일종의 흥행몰이가 좀 있었다. 네. 우리 당원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에 관해서 이것이 이슈가 되면서 제가 김기현 후보를 상대로 해서 토건 비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세 차익이 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논란이 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런 경쟁을 또 하니까 또 뭐 동원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동원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당에서 보니까 최종 투표율을 뭐 한 55%, 많으면 60% 이렇게 예측하던데요. 황 후보님께서 혹시 뭐 좀 예측되는 숫자 있으세요? 아이 뭐 저는 뭐 예측 안 합니다. 그런데 뭐 그 생각은 나 50%대 후반, 6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55 이상 한 60 가까이까지. 그러면은 이 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결선 투표까지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는 결선 투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하고 계시다. 자, 역대급 투표율에 대해서 이 김기현 후보는요, 네거티브에 대한 당심이 폭발한 것이다. 그럼 김 후보가 얘기하는 네거티브는 이제 울산 땅 의혹인 것 같은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뭐 같은 얘기네요. 같은 제가 계속 이제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문제를 제기했고 또 많은 분들이 거의 공감을 함으로써 참여가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차이가 있다면 공격을 펴시는 황 후보님은
이게 팩트다 얘기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계속 이게 가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가짜 얘기해 본 일이 없습니다. 네. 늘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반면에 안철수 후보의 평가는 찍어 누르기에 분노가 폭발했다. 천하람 후보는 윤핵관에 대한 엄중 경고다. 자, 황 후보는 이 높은 투표율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의혹 제기에 대한 흥행 반응이다. 이게 제일 당원들의 당심의 반응. 네. 당원들의 당심. 지금 그게 당원 100% 투표의 네. 특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황교안 후보의 일부 지지층에서 모바일 투표 믿을 수 없다. ARS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에 또 반론을 폈어요. 전화를 못 받으면 투표율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어디 뭘 하고 뭘 하지 마라. 네. 이런 일 없습니다. 최대한 투표를 많이 하자. 예, 그렇죠. 무엇이든. 예, 그렇습니다. 자, 참여해달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경기도의 한 당협 기획국장의 명의로 김기현을 찍어달라 이런 문자가 보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참여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서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고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직접 이제 지금 뛰고 계시잖아요. 경기를. 그럼 이런 대목은 어떻게 느끼세요? 우리 원칙에 안 맞는 이런 일들은 이제 생기지 않아야 된다. 네. 넓은 의미의 공정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이 부분에 관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자칫하면 이게 반칙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누가 했느냐가 문제지만 예,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는 이제 윗선까지 안 가 있으니까 예, 지금은 이제 저는 김기현 후보가 이제 중심을 잘 잡는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것이 또 저는 김기현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요. 네. 사람들을 뭐 여기저기서 막 끌어모으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네.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뭐 많이 끌어모으면서 결국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에서 인상적인 장면 첫 토론회에서부터 이제 황 후보님께서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퇴를 촉구한 장면을 아마 많은 분들이 꼽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흥행 포인트였을 수가 있는데 자, 김기현 후보에게 구수리 땅을 팔았던 교회 지인 김모 씨 관련해서 재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 새로운 사실도 드러나고 있고요. 그걸 또 제기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의혹의 단계를 지났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인데 김기현 후보 오늘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투기도 없고 의혹도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누가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있는 사실만. 현장에 제가 가서 직접 확인을 했고 심지어 드론을 띄워서 현장 파악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막 그 결과를 토대로서 얘기하는 것이지 뭐 내가 왜 김기현 후보가 믿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당이 앞으로 이제 뭐 조만간 총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아픈 부분을 그냥 안고 가다 보면 우리 정말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미리 잘라내고 정말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새 정부 윤석열 새 정부가 성공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특정 후보 상대 후보가 인간적으로 미워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이건 총선에서 우리에게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재명 사례를 딱 보십시오. 네. 민주당의 경우와 유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지금이라도 김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 이 입장은 분명하세요? 뭐 제가 뭐 장난한 게 아니고요.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책임 있는 메시지를 낸 것이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퇴해야 된다. 자, 김기현 후보가 황 후보님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자, 황 후보님께서는 이거 시간 끌기가 되니까 오히려 고소고발을 하라. 이렇게 또 반격하셨잖아요. 반면에 김기현 후보는 황 후보가 김기현을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 맞받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먼저 법적 대응하실 예정이나 계획? 수사 의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억울하거나 당당하면 고소를 바로 하지 수사 의뢰를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뭐 혐의가 있으면 그때 입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끌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시간 끌기다. 차라리 고소고발하는 게 빠르다. 자,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고 누군가는 당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이후라도 이 의혹들은 계속 남을 텐데요. 그렇다면은 전당대회 이후에도 대응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전당대회 이후에는 막 본인의 책임이 든다고 봅니다. 뭐 제가 무슨 우리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뭐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고 또 당원들이 많이 알게 되었으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한 해결 책임은 결자 해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만약에 뭐 김 후보가 대표가 되든 안 되든 맞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본인의 책임이 된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결선에 가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 요거 언급하신 게 좀 파장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도 사퇴해야 한다. 허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근데 요 결선이라는 거는 이제 전제는 김기현 후보는 올라가고 황 후보님은 못 올라갈 경우에 전제일 텐데 예. 이 지지 언급하신 파장 최근에는 또 입장이 달라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뭐 저는 입장 달라진 건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선에 누가 올라갈 거냐 네네. 이런 문제와 예.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누가 후보가 됐느냐 그럴 때 내 입장 네,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네네. 저기 그게 마지막 사초 토론 보니까 가장 재밌는 답변을 하신 게 자 김철남이다. 아 김철남. 예, 그래서 3명의 상대 후보가 다 나름 이제 훌륭하고 의미가 있다 칭찬하시면서 예. 김기현의 김, 안철수의 철, 천하람의 람 이렇게 합성어를 만드셨는데 그래도 황 후보님 빼고 한 명만 선택하라면요. 김철남이라니까요. 아, 김철남. 뭐 저는 제가 이제 네. 당 대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나머지 3분 다 뭐 소중해요. 네. 뭐 지금 이제 당 대표가 안 된다는 소리지 그 사람이 모자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당 대표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는 지금은 아직 아니다. 뭐 지금 천하람 후보도 네. 뭐 젊죠. 참신하고 네, 네. 그런데 아직 우리 당을 끌어가기는 이건 우리 당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여당 아닙니까? 그렇죠. 큰 당인데 네. 함부로 운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그동안 우리 당에 와서 과연 가치 검증이 됐느냐. 네. 지금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문제들을 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나 3분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네. 덕담까지 해 주셨습니다. 요건 또 이제 이 후보들과 관련된 논의의 문제인데 지금 정광훈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게 또 토론 과정에서도 잠깐 언급되기도 해서 지금 공천 대가로 50억 원과 수천만 원 상품권을 줬다는 음해성 발언을 했다. 그리고 또 추가 고소한다고 밝히시기도 했어요. 지금 원래 좀 이 정광훈 목사와 친분이 있으시다는 얘기도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지금 터져 있는 건가요? 전 배우가 있는 것 같아요. 배우가. 예. 뭐 이런 행동에 뒤에는 배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저는 뭐 50억이 아니라 5원 단돈 5원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네네네. 무슨 3천만 원, 5천만 원 상품권 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게 네네.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뭐 제정신인데 저렇게 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뭐 배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제 선거 바로 임박해서 네네. 터뜨렸어요. 뭐 정광훈 목사님이 나를 뭐 어제 오늘 아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동안 뭐 기회만 있으면 얘기를 해요. 공격을 해요. 뭐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지금 선거 바로 앞두고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뭐 그냥 함부로 한 건 아니겠죠. 예. 전 배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국민들의 분노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전혀 사실무근이다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했겠냐.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겠느냐. 저는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문제 제기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네. 그중에 아마 이번 케이스가 아주 전형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음해성 발언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음해 발언. 음해성이 아니라 음해 발언. 음해성이 아니라 음해 발언. 그런데 이제 배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당대표를 뽑는 선거 과정이다 보니까 이 배우라는 건 결국 정치적 배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걸로 봐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국민의힘 모습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이제 문학 작품에 비유했던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또 일부 화제가 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이 전 대표를
이 욕질만 일삼는 어린애 이렇게 또 공개 적용하기도 했고요. 자, 이 전 대표가 또 홍 시장을 소설 속의 체육부장과 같다. 자, 이런 이제 서로 다툼의 과정 후보신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미 없다. 예, 뭐 그걸 어떻게 해석하든지 따라 자기 나름대로도 판단하는 건데 네네. 정말 소설 아닙니까? 소설. 네네. 예,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또 다른 쟁점은 이제 내년 총선의 공천이겠죠. 이번에 이제 당대표를 뽑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도 이것 때문이다. 다들 얘기하고 있고. 자, 현재 네 후보 모두 상향식 공천. 요거는 이제 같은 공약이더라고요. 저는 상향식 공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100% 상향식 공천이 가능할까? 이게 제 궁금증이었는데 예. 어떤 공천이 좋은 공천이라고 보세요? 뭐 뭐든지 정치에서 100%는 없는 가정입니다. 네네. 그걸 가지고서 뭐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고 저는 이제 상향식 공천도 필요하고 네. 또 제대로 된 옛날로 말하면 전략 공천이라는 네네.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전략 공천이 나쁜 의도로 쓰여지면 나쁜 것이고 네네.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바른 마음으로 사용되면 좋은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당 안에 경제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하겠습니까? 안보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네네. 지금도 우리 당의 안보 전문가가 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꼭 필요한 부분은 그런 전략 공천을 바른 전략 공천 네네. 그걸 이제 해야 되고 또 상향 공천의 취지도 감안해야 되죠. 네. 저는 사실 이제 이번 공천을 하게 되면 큰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기는 공천, 이기는 공천. 뭐 이 폼 잡는 공천이 아니라 네. 우리 이기는 공천. 둘째는 이기면서도 혁신적인 공천. 네. 이기지 못하는 혁신은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지난번에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기면서도 혁신적인 공천. 그리고 당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을 네. 위한 공헌 공천이라고 그럴까요? 당에 공헌을 했던 이래야 네.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네. 우리 당에 와봐도 맨날 뭐 외부에서 데려다가 세운다. 네. 이러면 좋은 사람들이 모일 리가 없죠. 우리 안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면 이건 뭐 공천도 되더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경제 공천, 경제를 살리는 공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제가 이제 그 발탁해서 비례대표로 이제 했는데 네.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예. 뭐 이런 경제를 살리는 공천. 네. 이것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지금 공천에 대해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고 네 가지의 명확한 기준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황교안 후보가 내세우는 슬로건 중에 하나 바로 정통보수 정당 재건.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도 수요일에 보수의 품격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정통보수가 아니라는 것인가? 생각하시는 정통보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어떻게 좀 답을 주시겠습니까? 저희 정통보수를 지향하고 있죠. 네. 지향하고 있는데 가짜도 있어요. 가짜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짜들을 정리해내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정통의 그 가치, 그 가치를 이제 가치가 많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좌우가 막 서로 포퓰리즘에 빠져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바로 잡아야 되고 네. 또 좋은 인재 길러내지 못해요. 좋은 인재 길러내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보수 정당 계속 이어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대개 정치인들이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네. 젊은이들에 되살려서 정통 보수 정당의 가치를 제가 재건한다고 그랬어요. 좀 무너졌기 네. 때문에 세워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대표가 되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크다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당장 오늘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현안이 하나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이제 해법 이걸 이제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이제 피해자들은 반발하는 입장이에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 후보님 요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일 관계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투트랙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네네.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국민들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네. 쉽게 움직이면 안 되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는 폭넓은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은 사실 역사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네. 근데 쉽지 않다고 해서 그냥 끌어버리면 그분들 다 나이 들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을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못 이루는 이거보다는 차선책이라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네. 저는 지금 정부의 방침은 그런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다 됐습니다. 내일까지 ARS 투표가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지금 또 이제 ARS 투표하시는 당원들도 계실 텐데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당원 동지 여러분, 한 표가 당을 살립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한 표가 정말 우리 당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그동안 같이 했던 사람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후보가 좋겠나 이런 관점에서만 판단해서 당과 또 우리 대통령 새 정부 지원하고 또 우리 미래를 끌어갈 수 있는 이런 후보를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말씀까지 전해 주셨어요. 저희 시사본부에서는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까지 차례로 인터뷰를 했고요. 김기현 후보는 섭외를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인터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자,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김준일의 일, 또 박원석의 석, 일석이조 시간인데요.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월요일인데 막 뉴스가 쏟아집니다. 이것부터 보죠. 오늘 오전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동원 배상 해법, 정부는 계속 강제징용 배상 해법 이렇게 쓰고 있는데 4년 만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앞서 2018년 우리 대법원은 피고 기업이, 그러니까 일본의 전범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판결했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제3자 변제, 이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에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를 입었던 국내 기업이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서 배상한다. 일본 기업이 꼭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온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자, 박 의원님부터 이 배상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방안을 정부가 내놨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당사자들과의 소통 의견 수렴, 또 국민적인 공감대를 구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 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을 저렇게 이게 삼권 분립의 명백한 한 축인데 정부가 외교상의 좀 특수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전면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다시 말해서 삼권 분립을 형용화시키는 네.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도 상당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저런 굴욕적인 자세로 과연 얻는 실익이 있느냐, 네. 이것도 좀 의문스러워요. 물론 이제 일본에서는 2019년에 시작된 그 수출 규제 관련해서 뭐 전향적 조치를 보일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 또한 네. 우리가 WTO에 제소한 내용을 우리가 제소를 취하했을 때 동시에 검토한다라는 거고, 글쎄요, 뭐 한일 관계의 외교를 정상화할 필요는 당연히 있죠. 그리고 한일 관계를 지나치게 과거에만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네. 그 또한 이제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되고, 특히 역사 문제는 이게 당사자들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이게 국가적인 문제고 국민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에 있어서 현 정부 들어서
거듭 이게 원칙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고요. 결국 이게 해법이 아니고 네. 또 다른 어떤 이 분란의 소지를 제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란의 소지를 제공했다. 자, 김 에디터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를 평가함에 있어서 뭐 친일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좀 청취자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저는 그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친일 반일의 관점 아니다? 관점이 아니고요. 무능이냐 아니냐. 무능이냐. 그리고 오만이냐 아니냐. 이걸로 봐야 돼요. 저는 무능과 오만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능이라고 하면은 협상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뭘 얻어냈느냐라는 거에 봤을 때 뭐 나름 일본에서 이제 얻어낸 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저거 그 화이트리스트 다시 올리고 수출 규제 풀고 뭐 이런 것들을 얻어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일본 기업들도 그거 풀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우리가 피해 더 입는다. 그리고 작년 2월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낸 자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소부장,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소부장 거의 60%에서 70% 자국 국산화했다. 뭐 이런 것들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위기가 기회가 됐어요. 우리가 산업을 진흥하는데 그게 정말로 시급한 일이었느냐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얻어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에 협상력의 무능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오만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딱 그 느낌이 들었어요. 아, 윤석열 대통령 정치 외교 참 쉽게 보는구나. 세상만사 쉽게 보는구나. 자, 이게 뭐냐면은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이거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본인의 대승적 결단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통큰 결단, 대승적 결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들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이게 나중에 또 뒤집어지지 않게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박근혜 정부 때 화해치유대자 만들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뒤집어졌잖아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뒤집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게 야당까지 끌어안으면서 이런 것들을 못하니까 결국은 정권교체되고 뒤집어졌잖아요. 이건 안 될까요? 다음에 정권 교체되면 이거 100% 뒤집어집니다. 그럼 우리끼리 또 내분 분란만 생기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야당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당사자들 지금 직접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죠. 피해자와 일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런 것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다 빠지고 그냥 뒤에서 대승적 결단 이런 얘기만 하면 이게 됩니까? 굉장히 오만한 정치를 하고 있다 지금. 자, 이게 친일 반일의 구도로 봐서는 안 된다. 하지만 유능이냐 무능이냐 오만이냐 뭐 그 반대 겸손이나 공감이냐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자, 그간 정부는요, 이 일본 내 피고 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이라도 참여를 시키겠다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이번 발표안에서는 그마저도 빠져 있고 일본 기업은 나중에라도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놓겠다. 일단 출발한다. 뭐 개문발차 느낌인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 나중에라도 기업들이 들어올까? 박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아마 일본 기업들에게 일본 정부가 그런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할 그런 권한이나 혹은 일본 기업들의 의무가 없다. 근데 이런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추상적으로 합의된 사항에 따르면 일단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당시에 이익을 봤던 우리 기업들이 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 출연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경단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단체인 전경련하고 미래 청년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양국의 경제단체들이 기업에 참여하에 일정한 기금을 조성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청년들의 발전 기금으로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그 2018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돈을 조성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배상이라는 것과 보상이라는 것과 위로금이라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배상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와 배상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법적 책임을 일본 기업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이게 보상금인지 위로금인지 그 성격조차 불분명한 그런 제3자 대의변제로 정부가 강제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의 청구권이 남아있는 거냐 그걸 거부하는 당사자들의 이게 또 하나의 쟁점으로 남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이번 그 해법은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보거든요. 대법원 판결을 저렇게 형해화시켰다는 측면에서 물론 이걸 가지고 당사자들이 헌법적인 다툼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에 대한 그동안에 아주 오랜 기간 걸쳐서 진행돼 왔던 그동안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대법원 판결 무력화시키고 당사자들의 의지마저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방적인 결정을 했고 뭐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국익이 어마어마하다면 그건 한번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앞서 김준일 기자도 얘기했듯이 불분명해요. 우리가 얻을 국익이라는 게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라는 그런 추상적인 어떤 목표에 집착하는 듯이 보이는데 유사시에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유사시에 정말 일본의 안보 이익과 우리의 안보 이익이 일치할까 그 점에 있어서도 따져봐야 될 대목이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그런 추상적인 어떤 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어온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이해관계 그것도 대법원 판결이 이 뒷받침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 과제를 이렇게 무력화시켰다는 거는 저는 뭐 친일 반일 이런 프레임에서 보고 싶지는 않지만 과연 이 정부의 역사인식이 뭔가에 대해서 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형해와 무력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행정부가 이제 사법부의 결정, 판결을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건데 조금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김 에디터님 지금 이제 정경련과 일본의 경단련이 서로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기금을 조성하겠다. 기업들이 기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좀 해결 방안이 되는 거예요? 거짓입니까 우리가? 죄송한 말인데 거짓입니까? PPP 기준으로 우리가 역전했어요. 일본 구매력 기준으로 지금 한국 그런 나라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GDP 2배 차이 났는데 다 따라잡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 돈 받아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우호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다 좋고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대안 없이 저렇게 반일로만 가는 것도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죠? 당사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일본하고 관계 개선 좋단 말이에요. 근데 협상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 고이즈미 총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면서 북한 북일 수교를 맺으려고 했어요. 그때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게 뭐냐면은 일본인 그 북한 납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정일을 만납니다, 직접. 그래서 김정일한테 따져 물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김정일이 그때 잠깐 자리를 피했다가 오후에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6월도 돌려주고 우리가 이런 거 잘못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 국내로 돌아온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대로 못했다 또 욕먹었어요. 왜냐하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얻을 걸 얻어내고 부족한 거는 본인이 직접 설명하고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게 이제 외교고 정치거든요. 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속 묻고 싶은 게 뭘 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협상 과정에서 뭘 얻어냈냐라는 거예요. 얻어낸 게 제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분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정권 교체되면 또 문제되고 우리끼리 지금 소송하게 생겼어요. 정부. 우리 피해자들하고 우리 정부하고 이거를 왜 이런 짓을 왜 하네요.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거는 이거를 보고 지금 대승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천박한 진짜 인식이다. 아무리 정권에 뭐 실드를 치려고 해도 적당히 해야지. 지금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진짜 반성하십시오. 진짜. 자, 그러면 박 의원님. 이게 여기서 이게 궁금한 대목이 바로 연결이 돼요. 자, 실리와 명분 모두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가 뭘 얻을까? 근데 이 배상안이 우리 입장에서 빠르게 추진됐는데 그동안 이제 보도를 좀 모아보면 윤 대통령이 직접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를 견인하는데 매몰될 필요 없다. 우리가 먼저 담대하게 발표하는 것을 검토해보라. 이런 얘기들인데 대통령실도 시간을 좀 갖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의 소신입니까? 좀 급하게 가는 게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 뭐 대통령의 소신이고 정부의 입장이고를 떠나서 이 얘기는 정부의 공감대마저 부족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어쨌든 일본하고 협상을 하는데 너무 패를 많이 보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끝까지 이 전범 기업의 이 참여를 거부를 했고 일본 정부 입장 하나입니다.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 그 하나인데 우리 대법원 판결이 그걸 뒤집은 거잖아요.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본 정부 입장을 따른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청구권 협정은 그때 끝난 거다. 다만 당사자들의 그런 처지를 고려해서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그것도 한국 기업들이 대신 변제하는 방식을
취하겠다. 네. 이거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지 우리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협상에서 일본 정부의 안이 그대로 관철이 된 겁니다. 우리 정부의 안은 전혀 관철이 안 되고. 네. 근데 외교부가 협상장에 아마 나갔을 텐데 외교부마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힘겨루기를 일본 정부하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어쨌든 대승적으로 해결하라. 예. 거기서 대승적이라는 말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받아줘라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한 거예요. 네. 글쎄요. 거기에 그게 소신이면 정말 문제고요. 그리고 거기에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다면 설명을 해야죠. 국민들한테. 그런데 피치 못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없고 만약 그게 소신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원칙도 소신도 잘못된 대통령을 지금 뽑은 거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지난 3.1절 기념사도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역대 보수 진보 정부를 망라하고 적어도 87년 이후에 모든 정부의 대일 관계의 기조는 하나였습니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 네. 거기서 큰 이탈이 없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위안부 합의 문제 가지고 이탈이 있었죠. 그에 대해서는 후과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러나 3.1절 기념사든 광복절 기념사든 역대 보수 정권들도 그런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한독립 만세도 외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되찾은 자유 만세를 외쳤다면서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윤 대통령은 언제부터 왜 무슨 이유로 저런 역사인식을 갖게 됐고 이런 어떤 그 외교적인 어떤 기조를 갖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국민들한테 설명이 되는데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냥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 이것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인데 아니 한미일 안보 협력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줘서는 안 될, 양보해서는 안 될 그런 원칙이 있는데 그거 다 버리면서 얻고자 하는 국익이 뭔지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게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일본의 경우에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이제 판결, 또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양국의 법원의 결정 내용이 충돌하는 거죠. 일본의 입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1965년에 이미 끝났다. 그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해결 과정에서 그 우리 대통령이 법률가지 않습니까? 네. 법을 모르는 분이 아니니까. 결국은 일본 판결적이 더 옳다 이렇게 손을 들어준 셈이 된 겁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새죠. 이거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제 국가 간 배상은 끝났고 네네. 거기에 이후에 그러니까 2조 3항 정도의 그게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것도 더 배상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그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피해자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다가 계속 냈는데 계속 기각당합니다. 네네네. 야 너네 끝났어. 너 이거 할 필요 없어.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법원으로 가져왔는데 2012년에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 국가가 개인의 권리까지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이 나왔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제철하고 이제 뭐 걔네들 그 기업한테 배상하라라고 했는데 못하니까 이제 강제 매각까지 이제 검토까지 들어간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본인이 철학이라고 내세운 거를 다 뒤집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대법원이 한국 대법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국제 형사재판소에 갈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는데 문제는 어쨌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한국 대통령이 존중을 해줘야죠. 왜 그거를 일본 쪽에 그거를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들어두니까.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그렇게 맨날 강조하잖아요. 왜 우리나라 포스코가 이거 지금 돈을 내야 돼? 이 논리가 굉장히 허접해요. 그때 당시에는 국가의 정책적 방향으로 그거를 키우는 거를 위해서 그 배상금 받은 거를 쓴 건 오케이. 근데 그거 지금 와서 이거 기업이 내놓는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돈이 독일에서 기업들이 내놓겠으니까 하더라도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청구권을 받아서 주주들이 문제 제기하면 이제 배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팔만 비틀어 가지고 맨날 자유 얘기하면서 기업의 어떤 자유를 존중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일본 측의 논리가 뭐냐면은 한국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으니 무효법을 해서 행정부가 해결하는 거거든. 하라는 거거든요. 일본은 삼권 분립을 무시한 거예요. 그 논리를 왜 받아들입니까? 지금 완전 국제 호구가 됐습니다. 국제 호구. 왜냐하면은 지금 자유무역에 대해서 각 나라가 보호무역주의로 가건데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해요. 지금 미국에서는 반도체 문제 가지고 지금 너희 추가 수익 우리 보조금 받으면 추가 수익 있으면 다 공유해라 미국하고 니네 장부 다 깔아 이러고 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일본 정부라면 지금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태도
내지는 협상력이 이런 정도라면 독도 영유권 분쟁이나 갈등을 아주 극단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본 네. 정부라면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많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그런 외교력과 협상력을 봤을 때 독도 영유권 분쟁이 아주 극단화되고 이 갈등이 첨예해졌을 때 만약 이번에 강제동원 배상 문제처럼 해결하러 나온다면 끔찍한 상황 아니겠어요?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도대체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외교상의 국익이라는 것의 실체가 뭔지 그다음에 대일 외교의 원칙이 뭔지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외신 보도 속보들을 좀 전해드릴게요. 지금 이 오전에 박진 외교부 장관 발표 이후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조금 전에 약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까 기시다 총리가 아마 외무성에서 뭐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 했다고 했는데, 자,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 이게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자, 이번 이제 이 한국의 징용 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 이렇게 이제 일본의 이제 외무상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요,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발표에 관한 성명을 냈는데, 한국 정부의 이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대해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협력과 파트너십에 새롭고 획기적인 장을 열었다. 이렇게 이제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위안부 협정 때도 오바마 정부는 굉장히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또 밝혔었죠. 거의 기시감이 똑같은데 그때도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는 한국과 일본의 이 독특한 관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왜 맨날 싸워? 야, 이거 무조건 해결해라고 해가지고 거의 끌어안혀가지고 이게 나온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여론 수렴 이에 당사자들의 설득이 없으면은 이거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네. 저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이게 또 국내 분란이 되고 또 호구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또 이제 이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정말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예.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더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었나? 정말 아쉽네요. 예. 결국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남는 게 이제 피해자들,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유족들 입장입니다. 자, 반발하는 입장도 있고 반면에 또 너무 오래 끌어서 지쳤다. 그냥 받겠다 이런 입장도 있다고 해요. 갈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안 받겠다고 할 경우에 정부가 채권자 동의 없는 채권 소멸을 추진한다. 자, 박 의원님 이거 좀 어려워서 이게 뭐고요? 문제는 그러니까 없는 겁니까?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1억 채권이라는 채권이 있어요. 채권이 있습니다.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는 안 받겠다. 이거는 법적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이건 내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정부는 이대로라면 지금까지의 태도라면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그분들의 청구권을 그냥 무시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당신들이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거 우리가 어쩔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다른 법적 논란의 소지가 아마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요. 정권 바뀌고 나면 또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이제 헌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네.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일본 기업의 배상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국내적으로는 효력이 명백한 건데 정부가 이게 외교상의 협상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그런 결정을 해서 당사자들의 청구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이거 일종의 위헌적인 행정행위를 한 거 아니냐라는 쟁점이 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제3자가 정부가 제3자거든요. 네네네. 채권자 동의 없이 채권 소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정부 측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법 전문가들은 이건 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끼리 싸우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요. 자, 끝으로 시간은 다 됐는데 이슈가 너무 많아서 이거 딱 한 줄 평만 여쭤볼게요. 오늘 정부가 또 발표한 게 있어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이게 최대 주당 69시간 가능하다. 주 7일 일을 시키면 80.5시간도 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딱 한마디만 들어볼게요. 박 의원님. 근데 이제 주단위 근로시간 제한은 70년 된 제도입니다. 네. 그 70년 된 제도를 변경함에 있어서 저는 뭐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건 물론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네네. 물론 총 근로시간에는 변함이 없지 않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총 근로시간에 변함이 없더라도 그렇게 근로시간이 단기간에 과중됐을 때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 당사자들인 노동조합은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했는데 법 개정 사안입니다. 국회에 와서 결판이 나겠지만 이 또한 매우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유감스럽다. 자, 김 에디터님은요? 69시간 전에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 5일로 하면은 아침 9시에 나면서 밤 11시에 퇴근하면 되거든요. 아이고야. 그 다음 주에는 좀 쉬겠죠.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몸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대안은 있느냐라는 거를 조금 같이 균형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유연성, 근로연성 좋은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거의 다 빠졌다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을 시키는 데만 집중돼 있다. 그리고 기업들 좀 근로감독 좀 잘해가지고 고발 좀 정부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사측 편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일석이조 정리하죠.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수석 에디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뭐 중국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보니까 양회가 개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매년 3월이 되면 제가 꼭 중국 양회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1년 중에서 중국 정치 일정 중에 제일 중요한 일정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자로 둘 양자 써가지고 두 개의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전국 인민대표대회, 일명 전인대라고 표현을 하죠. 두 번째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정협이라고 합니다. 자, 4일부터 시작된 정협은 11일까지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전인대는 13일까지 개최될 예정인데요. 자, 그럼 전인대와 정협이 뭔데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게요. 자, 전인대는 우리나라로 치면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의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가기구입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정협은 국정책자문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정책자문기구 회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 중요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정협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전인대에서는 정부의 업무 보고뿐만 아니라 이 주요 직위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올해는 시진핑이 왜 장기 집권하면서 지도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3위원님에 성공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10월 당 대회를 통해서 공산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3연임을 확정을 했죠. 자, 후반부 전인대 후반부의 주요 인선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서 각 부처의 수장들이 결정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서열 2위인 리창, 시자진 일명 그 외 시진핑 주석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리창이 리커창 총리 후임으로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바뀌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측근으로 이제 이 여러 위원들의 임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이제 정말 인사 문제를 다루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사실 중국하면 집단 지도 체제라고 그래가지고 세 개의 세력이 돌아가면서 사실 서로 견제가 가능했거든요. 맡으면서. 근데 이제 시 주석이 딱 들어서면서부터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리고 나머지 세력을 다 죽이죠. 예. 자, 이 양회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올 한 해 중국이 걸어갈 방향이 이제 미리 가늠된다고 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건데 자, 그럼 어떤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까요? 자, 전인대 개막과 함께 의례적으로 발표되는 경제 성장률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청사진이 있는데요. 자, 이건 어디서 발표가 되느냐. 리커창 총리가 이제 본인의 총리로서의 마지막 업무로 전인대가 개막하는 날 일명 업무 보고라는 걸 합니다. 자, 거기서 나오는데요. 올해 발전의 주요 목표는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5% 안팎 그리고 도시의 신규 고용을
전망은 1,200만 명 이상 하겠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안팎으로 꽉 잡겠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중국 경제가 펼쳐지겠죠. 자, 그런데 이 중국이 경제 성장 목표를 발표한 지 32년 만에 사실 역대 최저치인 5% 안팎의 목표치가 제시가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중국은 뭐 인구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도 안 되고 그냥 평균을 유지하려면 8에서 9%의 성장률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5% 안팎. 그러니까 5% 달성도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중국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이런 목표치를 제시를 했느냐. 지난해는 5.5% 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3%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거 이번에도 어렵겠는데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라든지 또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리스크 요인을 감안을 했고 또 시장의 기대 심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낮게 잡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정부가 이 정도로 겁을 먹을 정도면은 아직까지 회복력에 대해서 자신을 못하고 있구나. 중국이 이걸 저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또 하나 올해는 중국이 내수 경제에 치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2% 늘린 우리나라 돈 292조 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경제 성장률이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군사력 증대는 계속하는 모양새를 유지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사실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공산당이란 정당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그냥 중국 정부에 관심을 기울였잖아요. 그쪽으로 시선이 갔고. 근데 시 주석이 들어서고부터는 이게 약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약간 뒤로 빠지고요. 공산당이 앞으로 나옵니다. 당이 전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을 좀 전면에 더 내세우는 이런 업무 개편이 이루어지는데요. 기구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은 경찰, 방첩, 대테러, 이민, 호적, 교통 등의 업무를 통합해서 관할하는 공산당 중앙 직속 기구가 출범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모든 걸 다 관할하겠다. 그리고 금융 부분까지도 공산당에서 틀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예전에 이 중앙금융공작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었는데 그걸 다시 부활시켜서 일단은 당 차원에서 모든 걸 다 틀어지겠다. 이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인대 대표와 정협위원으로요. 기존에 왜 우리가 이제 유명하게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 있잖아요. 있었죠. 예, 뭐 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비롯해서 그 사람들 다 뒷면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들 대신에 누가 들어갔느냐? 반도체, 전기차, 신소재, 항공우주 분야의 수장들이 대거 진입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의 견제에 맞서서 중국이 이 분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있네요. 가칭 중앙내무위원회 이런 데서 공안과 뭐 테러를 다 관할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 주석이 들어서고 나서 일반 그냥 사기업에도 공산당 위원회가 조직이 됐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 안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외국에서 들어간 기업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경제는 살아날 것인지 또 이제 중국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올해 좀 꼼꼼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자, 그리스에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정면 충돌을 했고요. 수십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는데 자, 이 국민들 분노가 시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시속 150km로 달리던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가 그냥 한 선로에서 그냥 서로 마주보고 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꽝 하고 부딪혔죠. 어떻게 그런 일이?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여객 열차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기관부 1, 2호차, 객차까지 다 정말 종이차처럼 이렇게 찌그러져요. 그러면서 뭐 1,300도가 넘는 화염에 이제 휩싸였다 이런 얘기를 하죠. 현재까지 사망자가 최소 57명이고요. 56명이 실종된 만큼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더 안타까운 게 이 그리스 전국에서 카니발 축제가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사고가 난 열차 안에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대요. 네. 그러니까 청년층들이 많이 아이고. 사망을 했습니다. 현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은 이 신호기가 낡아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이 참사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아하. 근데 이제 조사 과정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 노선의 신호 시스템이 6년 전에 고장이 났대요. 네. 그래서 이제 노조 측에서 이거 심각하다 빨리 고쳐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지만 네. 정부와 회사 측에서 이 이야기를 묵살했대요. 그래서 한 번도 수리된 적이 없다. 6년 동안. 네. 그 증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통부 장관이 그리스 철도 시스템은 21세기 기준에 못 미친다면서 사고 직후에 사임을 했고요. 책임을 네. 지고. 그리고 경찰은 이 참사가 벌어진 라리사 역장을 또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 정부가 뭐 교통부 장관 사임했고 역장 구속으로 성남 민심을 달래려고 하고 있지만 곳곳에서는 이 정부와 철도 회사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체포된 당시 역장 네. 잘못된 지시를 내린 혐의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기관사에게 선로 변경을 잘못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이 역장이 역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 정도도 안 됐대요. 그 당시에 기관사가 무전으로 가도 되냐. 그러니까 네네. 역장이 가라고 반복해서 아이고. 답을 합니다. 근데 기관사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피선으로 회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물었을 때도 역장이 선로 유지해라. 라고 답하는 야. 녹음 파일이 나온 거예요. 확인만 했어도 좀 달라졌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언론이 아니 여기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리에서 두 열차가 마주 달렸는데도 역장이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조와 시민들은 이 민영화로 인한 무리한 인력 감축이 결국은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다. 이런 네네.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이 후진적인 철도 운영으로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쳐지지 않았던 예견된 인재였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리스 총리도 뭐 비극적인 인재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시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막을 수 있는 참사를 막지 못했고 사측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신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른 시민 역시 사고의 원인은 철도 직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철도 시스템이 낡았기 때문이다. 병폐로 가득한 시스템 때문에 벌어진 비극을 한 개인이 책임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민영화 문제가 있고요. 항상 이 작은 비용을 이걸 안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큰 희생을 사회가 치릅니다. 자,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최영일의 시사본부 월요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화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